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조로운 색으로만 있던 겨울이 언제였던가. 따스한 햇살 아래 이미 사는 생강나무 꽃으로 노랗게 물들었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향기로운 복사꽃 사이로 들려오며, 한적하고 조용한 고을에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가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듯 온 마을을 들썩이게 한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근엄한 자태를 뽐내는 그곳 동원에서 새로 부임한 수령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마당 좌우로 사령들이 늘어섰고, 사면육각의 장단에 맞추어 한껏 지장한 얘기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전경을 대청 한가운데 자리한 인자한 듯 근엄해 보이는 원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전 사또의 학정이 극심하여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던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상소를 올려 그를 몰아내고, 현명하고 후덕한 데다가 청렴하기로 소문난 김사연이 새로 원님으로 부임하는 날이기에, 마을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즐겁고 기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환영 잔치는 더욱 성대하였다. 화려한 색채의 봄꽃만큼이나 아름답고 흥겨운 사면육각의 신명나는 장단은 대청 한편 발이 쳐진 뒷문에서 몸정과 함께 동원의 뜰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원님의 무남 동료 오키의 마음도 들뜨게 하였다. 딸이 관연하여 홍기에 이르게 되니 행세한다는 이름난 양반 가문에서 훈담도 적지 않았으나, 외동딸이 더 좋은 혼처로 시집갔으면 하는 바람과 조금이라도 더 딸과 지내고 싶은 부모 마음에 거절을 거듭하다 보니 오키의 나이가 17세가 되었다. 여느 사대부가의 여인처럼 규중에 갇혀 지내는 오키에게는 새로운 고장에서 맞이하는 생소함과 더불어 흥겨운 잔치 분위기는 원래 해맑고 부끄러움 많은 꽃다운 나이의 오키의 마음을 더욱 뛰게 하였다. 아기씨, 이제 그만 보시고 안주로 들어가셔요. 사또께서 아시면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아이, 얘도 참. 괜찮아. 발을 들이왔으니 밖에서 보이긴 하겠니? 한참 재밌어지는 중인데 조금만 더 구경하자. 이리 몸짱과 가벼운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 오키의 두 눈이 크게 놀란 듯 어느 한 곳에 머물더니 뚫어지듯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얀 얼굴에 검은 머리를 길게 따내린 채 삿도 바로 옆에 서 있는 18이나 19 되어 보이는 청년 운길에게 머물렀다. 지난날 양반가의 후손이지만 일찍이 가문이 몰락하고 조실 부모하여 양반구실을 하기 어려웠으니, 관아에 딸린 책방에 기거하면서 관아의 아전을 거들어주며 심부름을 해주는 통인 노릇을 하는 청년이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통인 신분이었으나 청소한 외모의 운길은 어느 대갓집 도령 못지않은 기품이 있어 보였고, 하얀 얼굴에 어쩌다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은 어찌나 황홀한지 오키는 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오키야, 왜 그러니? 어찌 외간 남정네를. 이리 속으로 자신을 꾸짖으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조금 전까지 자신을 들뜨게 했던 사면육각의 연주도 화려한 춤사위도 더 이상 눈과 귀를 붙잡아 두지 못했다. 오로지 오키의 두 눈과 마음은 환한 미소로 대화하고 있는 운기래게로만 향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저 멋진 청년이 고개라도 돌려 자신을 한 번이라도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니
순간 운길의 환한 미소가 오키에게 용기를 내게 해줬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얏 하고 옆에 서 있던 계집종이 짧게 소리를 질렀다. 오키가 계집종의 발을 가볍게 꼬집은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근처에 있던 운길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발 뒤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오키의 뜨거운 시선과 마주했다. 비록 발 뒤에 감추어져 윤곽만 보여지는 듯 했지만 발틈으로 보여지는 오키의 뜨거운 눈빛에 당혹스러워하며 윤길은 홍조를 띤 얼굴을 이내 돌렸다. 하지만 한결같이 느껴지는 오키의 뜨거운 시선으로 운길 역시 발 뒤에 감춰진 사또의 따님에게 호기심이러 자꾸만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 사람이 마주치는 횟수는 더 늘어났고 오키 또한 뺨이 불그레해지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어쩔 줄 몰라 방 안에서 서성대던 오키는 뜰로 나가 물끄러미 담장 너머 길게 늘어진 영춘아를 보다가 중얼거렸다. 어쩌지? 지금 아니면 더는 도련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이내 방으로 들어온 오키는 황급히 붓을 들어 작은 종이에 뭐라 적은 후 닦게 접어서 저고리 소매뿌리 안으로 넣은 뒤 다시 대청 옆 발이 드리워진 뒷문으로 왔다. 연애는 무르익어 다들 치기가 올라 자중이 한층 소란스러워졌다. 조금 전에 자신감은 간데없고 오키는 무슨 죄라도 짓는 역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여 쪽지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자신을 감출 수 있도록 글씨체도 바꾸고 내용도 간단히 적었지만 도무지 편지를 전할 틈이 나지 않았다. 다행히 다들 마당을 향해 돌아앉았으니 홀로 서 있는 운길과 눈만 마주치면 될 듯했다. 오키의 마음을 모르는 듯 시간은 더디 흘러갔다. 드디어 운길과 눈이 마주치자 오키는 발 사이로 종이를 손으로 뭉쳐 살짝 떨어뜨렸다. 운길은 떨어진 종이를 좌중은 물론이요 아기씨 옆에 서 있는 계집종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어야 하겠기에 한 가지 깨를 내었다. 좌중이 왁자지껄 떠드는 틈을 타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종이 뭉치를 발로 밟고 다시 앞으로 슬며시 발을 끌었다. 운길의 버섯 밑에 종이가 눌려 있는 것을 보자 오키는 안도했으며 운길의 재치 있는 조치가 믿음직스러웠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자 오키는 밀려드는 부끄러움에 더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으나 왠지 모를 설레임에 구원을 쉼없이 왔다 갔다 했다. 운길 역시 잔치가 끝나고 조용해진 저녁 시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뭉치를 끌어보았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였는데 오늘 밤 삼경에 안채 후원 연당을 돌아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아, 이것이 진정 도깨비에게 홀린 것은 아닌가? 그 기아디 기한 아기씨께서 나를 보자고 하신다니. 운길은 설레이는 듯 떨리는 감정을 진정시킬 수 없어 책방에 드러누워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뭐란 말인가? 자문하며 훗날 내게 하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지 번민에 쌓였다. 운길은 차분히 이치를 따져보려 했으나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저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평소 같으면 안채 근처를 지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낮에 연애에 지쳤는지 모든 사람들이 잠에 들어 지죽은 듯 고요하였다. 운길은 안채 연당을 지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한달음에 갔다. 수백 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는
사방으로 길게 가지들이 뻗쳐 있었고 밑둥은 갈라져 패여 있었기에 밤중에 바라보니 마치 살아있는 개수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 운기를 꾸짖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그만 돌아서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 소리조차도 나지 않자 운기는 다시금 선택에 대한 고민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 밤만 해도 내가 도깨비나 여우에게 홀린 게 분명해. 이리 읊조리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니 저만 치서 여인의 옷 스치는 소리와 가만히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가 들린다. 구름 사이에 숨어있던 달이 얼굴을 내미니 사각사각 치맛단 스치며 걸어오는 처녀가 낮에 본 사또의 따님인 듯 하였다. 하지만 운길은 여전히 왜 아가씨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온 처녀는 운길임을 확인하고는 오던 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주저하는 듯했다. 운길은 분명 여우에게 홀린 게야라는 생각으로 여차하면 주먹을 내지르려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걔 니시오? 운길은 자기도 모르게 커진 음성에 깜짝 놀랐으며 앞에 선 처녀도 놀란 듯 서둘러 답했다. 예, 낮에 글을 드린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낮추시지요. 처녀는 이리 말하고 주변을 살피더니 고목의 그늘진 곳으로 몸을 움직였다. 은길은 주저하며 떨리는 듯한 여인의 맑은 음성에 취한 듯 어둠 속으로 몸을 옮긴 여인의 곁으로 끌리듯 다가갔다. 조금 전에 멋쩍음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봄날의 달빛 아래서 두 남녀는 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씩 끊일 듯 말 듯 정막이 끼어들 때조차도 무언으로 말하였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새벽 달기 울 때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서로 돌아갔다. 이렇게 두 청춘 남녀는 며칠에 한 번꼴로 같은 시각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남을 이어가 점차로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 역시 깊어졌다. 느티나무 아래 세상은 오로지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여겨졌으며 두 사람을 경계짓는 신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길 옆에서 함께 통인 노릇을 하던 사내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여보게 어찌 요즘 자네 낯빛이 환해진 듯하이? 어디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겐가? 아니입니다. 그저 봄이 온 탓이겠지요. 일이 둘러대었지만 운길은 입가에 띈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이를 미심쩍어 하던 통인 사내는 늦은 밤 산책길에 나선 운길을 몰래 따라갔다. 통인은 그만 눈앞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비록 같은 통인 신분이나 자신은 관노 신분이요. 운길은 양반 핏줄이니 어딘가 달리 보이기는 하고 글줄이나 알고 명석하기까지 하였으니 배필은 잘 맞겠다 싶었으나 언감생심 사또의 따님이라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인 사내는 고민할 새도 없이 다음 날 사또에게 달려가 이실직고하였다. 사또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지 재차 물었고 통인에게는 이 사실을 발설치 못하도록 한 후에 당장 운기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옥절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사또의 주상 같은 언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관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어수선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옥희의 귀에도 들어갔다. 괴로운 마음은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은 사랑을 알기에 운기를 방면해달라고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옥에 갇힌 운길이 힘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감과 무력함에 옥희는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딸이 자리에 누우니 자연히 어머니가 알게 되고 남편인 원님에게도 전해졌다. 원님은 차라리 고을 원을 그만두고 딸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갈 생각도 하였으나 귀한 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는 터라 주저되었으며 그렇다고 미천한 통인에게 딸을 준다는 생각은 잠시라도 떠올리기 싫었다. 이렇게 운길이 옥에 갇힌 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되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에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풀려날 기대는 이미 접은 채 폐쇄된 공간에 답답함을 감내하며 멍하니 정박함 속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사달이 사또의 따님 때문이라며 원망도 할 수 있으련만 운길은 오히려 사또의 따님이 보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원이 한 백성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졌다. 백성은 객지에서 일하는 사내인데 어제 저녁 타지에서 온 손님이 옆마을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돈을 짊어지고 나간 후에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밤이 다 되어서 고개를 넘어가기에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거래가 급하다며 길을 나섰던 터라 날이 바뀌자 걱정이 되어서 찾아 나섰는데 그만 시신 내구를 발견하고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내는 고개 초입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하고 놀라서 한달음에 고갯마루로 올라갔더니 남모르는 두 사람이 술병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놀라서 고개를 내려가 보니 또다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제가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었는지라 옆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이 보이길래 자초지정을 물었으나 주인이 놀라며 전혀 모른다고 하길래 일단 관아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죠. 헌데 주인이 발을 빼길래 제가 다시 와서 이리 고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요. 날이 제발 객주를 나간 손님과 돈을 찾아주십시오. 원님 김사연은 지난날 많은 고을의 원노릇을 하였으나 이렇게 참혹하고 풀기 어려운 사건은 처음인지라 난감하였다. 이하 사령들을 불러 모아 이런저런 논의를 해보아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근심이 깊어졌기에 잠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할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리 되니 소문은 관아 전체로 퍼졌고 옥에 갇힌 운길에게도 전해졌다. 운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옥사장을 통해서 세세한 정황을 듣게 되었고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옥사장을 통해 사또께 자신이 사건을 해결할 묘안이 있다는 것을 고해달라고 했다. 원님은 운길이 괘씸하였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답답한 마음에 운길을 불러들였다. 너에게 묘안이 있다고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예, 사도 소인이 여러 정황을 놓고 살펴보았사오니 항송하오나 아래겠나이다. 운길의 추리에 따르면 객지를 나온 백성이 돈을 짊어지고 고개를 오르려다가 그를 노리던 도적 셋이 튀어나와 백성을 해하고 돈을 뺏어갔다는 것이다. 이어서 새 도적은 고갯마루에 올라서는 돈을 나누려다가 허기가 일어 주막에서 막걸리와 안주라도 받아와 욕이라도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되자 원님은 이야기가 그럴듯해서 관심을 보이며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했다. 도적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한 사람이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도록 했습죠. 그런데 심부름을 간 사람은 혼자 돈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 오는 길에 술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요. 한편 기다리던 두 사람 역시 둘이서 돈을 나누면 몫이 커질 것이라는 욕심에 고개 아래에서 심부름 갔던 사람을 피하고 술병만 챙겨 고개 마루로 올라가 독이 든 술을 마시다가 절명한 것입니다요. 오라,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현장에서 돈이 사라졌다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이더냐? 예, 그 돈은 주막집 주인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요. 뭐라? 주막 주인? 어찌 그리 생각한 것이더냐? 주막 주인 역시 도적질로 이골이 난 사람이라 심부름 온 사람이 도적임을 알아채고 뒤를 밟았습죠. 고개 아래에서 두 도적이 다른 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두 사람이 고갯마루에서 독주를 먹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요. 그 술에는 이미 주막 주인이 독을 탔던 것인데 도적 중 한 명이 독을 더해 두 도적은 살아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요. 포조를 주먹으로 보내 주인을 추포하고 추궁하면 돈의 행방을 아실 것입니다요. 그럴듯한 추리를 듣고 원님은 무릎을 치며 바로 주막 주인을 포박하여 문초하니 자신의 죄를 퇴솔하였다. 그날 원님은 운길의 공을 인정해 옥에서 풀어주었으며 저녁에 조용히 불러 공을 치하했다. 허허, 내 너의 재주를 미처 몰랐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계속 가나에 머물러 그간 하던 일을 하거라. 이후 온길이 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된 오키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것이 사라진 듯 했으나 그렇다고 쉬이 옥에서 풀린 운기를 만날 수도 없는지라 뭔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니, 몸도 성치 않다면서 어찌 이리 발걸음을 한 것이냐? 아버지, 그것이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딸을 측은히 바라보며 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 부디 운길 도령을 받아주셔요. 제 마음은 이미 딸이 다녀간 이후로 아버지는 깊이 생각했다. 어허, 내가 어리석고 오만하였구나. 어째 내가 정해준 길만이 자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거라 생각하였는지. 아이의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또 어찌 처지가 풍박하다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내칠 수 있다 생각한 것인가. 훌륭한 청년에게 괜한 고생을 시켰구나. 다음 날 원님은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식솔들과 함께 운기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운기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조촐하게 딸과 작수성례시켜 사이로 맞았다. 아울러 운길의 집안을 수소문하여 족보를 갖추고 차림새며 행동 거지며 양반으로서 모자람이 없게 되니 아무도 운길이 통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이의 재주를 높이사 포도청의 취재에 응하도록 하여 미간 말찍이나마 벼슬살이를 시작하도록 했고 운길 역시 성실히 노력한 덕에 그 재주가 알려져 점차로 벼슬이 높아졌다. 어느 봄날 부부는 뜰에 핀 꽃들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던 중에 아내가 먼저 말하였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어찌했는지 아셔요? 밤마다 느티나무 앞에 가서 남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드렸답니다. 허허, 내 그 정성을 받아 옥에서 지혜를 짜내어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겠소. 우리는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연분이여 그려. 부부는 이리 손을 맞잡고 정겹게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으며 그 후로도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